적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많이 계시니까 조용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앞에 앉은 니네 조용하게 먹어. 알겠어? 야, 니보다 형도 있어. 형 빼고 니네 알겠어? 진보의 일배 같은 새끼들.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그 22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EJ 청자 여러분, 고객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김동욱 재무상담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며 2년이란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정직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연락주세요. 새로 출발하는 새내기 분들이나 신혼부부, 살림살이 걱정으로 재무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들, 매달 내는 내 보험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 사기 계약으로 금전 손실이 막대하신 분들, 신규 가입 시 믿을 만한 설계사가 필요하신 분들, 은퇴자금 준비를 못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010-4511-2371, 010-4511-2371, aig0001@네이버.com, 네이버 검색창에 EJ 김동욱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재무상담일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한번 주세요. 소중한 인연 끝까지 책임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김시현 특집이 다 끝났죠. 다 끝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눈물바람을 했다고. 네. 간만에 선풀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문 대표 때문에 그런가? 문 대표가 선풀운동 해서 그런가? 글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문 대표 선풀운동에 대해서는 참 네. 이제 수거 언론들이 안 써주고 네. 이제 다른 변죽만 계속 울리더구만. 아니 그거는 문 대표가 이 더민주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야. 그렇죠. 더민주 세력에게 세력에 보낸 메시지고 왜 그 메시지가 나왔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EJ 게시판에 오시는 분들은 문 대표의 이야기를 안 들으신 분들이야? 그래서 저는 문 대표가 고심 끝에 그 얘기를 했지만 네. 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문 대표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사실 걱정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결론은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어쨌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사상으로 힘 빼고 이러면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얼마 전에 대선 특집 2를 다시 들었어요. 2012년 말에 했나? 2013년 초에 했나? 우리나라 이름 백승처럼 할 때. 그때요. 대선 특집 2 할 때 내가 막 강분해서 얘기하더라고. 제발 분열하지 말자고. 안 돼. 하여튼 4년 지났죠? 네, 안 돼. 하도 분열해갖고 대선 특집 2가 뭐였냐면 야권 분열의 역사를 했어.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안 되는 우리는 바득바득 모아야지 겨우 이길까 말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별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권 교체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지난주에 김시현 특집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주에 또 개봉하잖아요. 네. 영화 밀정 개봉을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벌써 EJ를 듣고 보면요 훨씬 재밌습니다. 알고 봐야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EJ를 듣고 보는 게 낫느냐 아니면 보고 EJ를 듣는 게 낫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송광의 연기가 너무 대단했다. 근데 EJ 3명의 발연기도 마음에 들었다. 그런 리플도 봤어요. 그래 하여튼 먼저 보든 뒤에 보든 하여튼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IPTV로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IPTV 그렇죠. 영화를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저도 언젠가 시간 나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시사 얘기 해볼까요? 네.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뻐꺼형 방문했다가 취소했답니다. 워낙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거 당내의 그 최고위원들하고도 논의를 안 했는 것 같아. 그럼 누구랑 논의를 하고 단독 누가 결정한 겁니까? 단독 결정이지 추미애 주위에 누가 있겠지.
예, 단독 의지한 것 같은데 저는 참 이거 보면은 이 양반들 말이야. 당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혹은 대통령이 되면 뭐 존나 착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 뭐가 뭐 온 국가의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것도 화합해야 되고 원수를 만나서 악수를 해야 되고 내가 짊어지고 용서를 해야 되고 누가 그 니네한테 그런 권력을 줬어? 현대 정치에 있어서는 안 돼 가장 그 문제점의 하나인 메시아론에 따르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헛발질을 해가지고 크게 또 말아먹습니다. 말 같은 소리하고 노무현 대통령도요. 한참 요거도 먹은 게 뭐야? 김영삼한테가 시계. 김영삼한테 시계 보여준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때 60% 왔다 갔다 하던 지지율이 네. 폭삭 주저앉았죠. 그리고 대통령 돼서도 말이야. 노무현을 찍어준 사람들이 왜 찍어준지를 까먹고 이상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요거도 먹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지금 추미애 막 여러 군데 나와가지고 이재에서 나와서 왜 선명이야 주장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관성이 머리를 이긴 것 같아. 그 습관적이야 그냥. 그 습관적이라니까. 뭐 그런 거 되면 당연히 중도로 가야 되는 중도 코스프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따구 생각을 하고 자빠졌어요. 광주 표심을 생각하면은 하지 말아야 써야 되는 그럼. 행동 아닌가? 당연하죠. 광주 버리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냥 관성이 화합차원에서 한다 그러잖아. 머리는 말을 하는데 몸이 가고 있다는 거야. 참 이래가지고 국민의당만 논았네. 놀았지.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개차반 짓을 하고 있고 청와대도 웃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민주만 잘하면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갈 텐데. 그래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아이씨. 그런데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면 주위에 좀 논의를 하라 말이야. 여러 사람이랑 나한테 전화를 좀 하든가.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네.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어. 다음 대선 후보 도대체 누굴 밀어야 되느냐. 뭐 그래서 결국에는 여당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지금 그래요.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거든요. 안희정도 괜찮고 문재인도 괜찮고 이재명도 괜찮은데 네. 누굴 밀어야 되지? 막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사건에서 얻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실이지 뭐. 다 실인데 어쨌든 취소했으니까 뭐 밀어붙였으면은 진짜 박살났겠지. 취소한 거는 잘한 거고. 근데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 리더가 뭐라나 결정하잖아. 빠꾸 이거 거의 힘들다니까. 취소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이 박사 말대로 요즘에 더민주의 잠룡들께서 네. 공식적으로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이 죄송합니다. 개새끼가 진짜 좋은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는 회장이 그러더니 이번 주에 또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야권으로 불리던 민주당으로 불렸던 그 집단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후보군 또 능력 있는 후보군 경쟁력 있는 후보군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인재라는 분도 계신 것 같았는데. 그건 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오로지 김대중이었잖아. 그렇죠. 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뭐 김영삼과 김대중이었고 그러다가 김영삼이 말 갈아타고 오로지 김대중.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밖에 더 있었어? 뭐 이인재를 이쪽 이 사람이 할 수도 없으니까 왜? 정체성에. 그때 김근태 고문도 있었고 있긴 있었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그렇다 모두가 박수받아라는 인물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이분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문 대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가지고 뇌원도 좀 확대하고. 안 그래도 저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최고의 시나리오. 이거를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대통령이 되냐를 정해야지 다음 대선에 누굴 정하냐는 필요 없다. 다 해야 된다, 이 사람들. 그래, 뭐 한 30년 그렇게 하면 정말 세상이 확 바뀌겠죠. 예. 어쨌든 예를 들면 뭐 안희정 지사 같으면은 충청표가 확고하잖아요. 우리 희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희정이 떨어지고 문재인이 된다 그러면 그 충청표를 이제 문재인한테 밀어올 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또 치열하게 싸우고 하면 이게 안 돼요. 네거티브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네거티브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문재인 후보는 네거티브를 받을 수밖에 없어. 1등 후보는 늘 네거티브를 받아요. 그럼 문재인 후보는 네거티브로 할 것인가?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1등 후보가 왜 네거티브를 해요? 그분 스타일상 안 하잖아요. 1등 후보는 포지티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될 만한 네거티브는 괜찮아. 근데 뭘로 할까? 뭐 치고받고 이러면 안 되고. 새누리당에게 하나 본받을 거는 그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나올 때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한 다음에 박근혜가 이를 앙다물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가지고 별 얘기 없었잖아요. 뭐 네. 대선 기간만큼은. 그러니까 또 박근혜를 지지했던 박상호 이런 사람들도 이명박한테 지고 나서 얼마나 짜증났을 거야. 그렇지.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밀어주잖아. 그래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근데 야당은 이게 DNA인지 뭔지 이게 한번 심하게 싸우잖아요.
스크래치가 좀 가. 많이 가요. 흥칫뿡. 내가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근데 저 새끼를 못 찍어준다. 이런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쭉 있었습니다. 대선 특집 2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러지 말고 정말 목표는 정권 교체. 누가 되든 정권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한 후보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누군가가 되면 내가 지지를 안 했더라도 밀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그 누가 되면의 범위에 손학규와 안철수는 있어요, 없어요? 뭐 그걸 지금 없어요. 왜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용인돼야지. 택도 없고 또 손학규 안철수 카드로는 아니 내가 그 사람 카드로 이기면 지지한다니까. 못 이겨요 그 카드로는. 택도 없는 게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근데 우리가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저쪽 애들에 대해서 네. 물론 뭐 지금 저 워낙 깽판 났으니까 이긴다고 보지만 아니 저쪽은 저쪽이고 어쨌든 이쪽이 아름답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난 후보가 불안해, 정해져야 솔직히. 싸우든 말든 하지. 그러니까 나는 세장말에 일견 동의하는 게 요새 더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벌써 정권 잡은 것 같아. 걱정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마위를 하고 뭐 새누리당하고 결이 안 맞고 이런다고 해도 쟤들에 대한 게임에 대한 룰은 또 쟤들이 또 인지가 좀 빠르잖아. 저쪽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후보군이 안 떠올랐잖아요. 그건 나중 가서 생각하고 여기는 일단 후보군이 눈앞에 왔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사실은 조금 그런 경쟁 구도가 보이잖아. 과열 구도가. 네. 그것부터 지금부터 너무 그러지 말자 이 말이지. 그래도 문재인 아직 후보가 안 됐으니까 문재인 의원은 안희정 지사가 나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환영한다. 뭐 좋은 경쟁하자 뭐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당연한 거지. 그럼 나오지 마. 일어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아니 당연한 건데 그런 당연한 말이더라도 지금 지지자들이 당연한 걸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파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게스트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경선 룰, 시기 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룰은 뭐 아마 룰 미팅에서 정하겠죠. 각 캠프에서 나와가지고 정하면 그거는 뭐 정해지면 거기 따르면 되는 거고 시기 문제는 저는 그 지금 당헌 당규로 돼 있는 6개월 전에 결정. 난 그게 맞다고 봐. 예. 빨리 하는 게 맞아. 지난번에 너무 늦게 돼가지고 이거는 뭐 진짜 지금 조기 후보 선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또 하필 네. 친문재인 진영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죠. 지금 문재인이 계속 앞서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후발주자들은 당연히 좀 수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자칫 빨리 후보를 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뭐 친문 진영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그러니까 있기 그게 때문에. 뭔 상관인데 그렇게 따지지 말자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사실은 소수의 저를 아주 싫어하는 친문들은 깜짝 놀랄 거야. 저 새끼 이재명 지지하는데 왜 저러지? 이럴 거야. 너 이재명 지지하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시장이 전대를 조금 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구태예요. 누구를 지지하니까 그게 맞죠. 그게 아니고 그냥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나를 먼저 생각해야지. 누구를 지지하니까 이게 뭐냐고. 전체 큰 판에서의 그림을 보는 게 낫겠다. 답답한 사람들이야. 이재희가 뭐라고 우리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들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욕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더민주당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욕하고 싶어. 그건 있더라. 저기 우리 EJ 팀 이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추미애 건 때문에 그 아름다웠던 댓글 분위기가 갑자기 또 이제 난장판이 됐는데. 난장판이 됐는데 아니 뭐 우리가 뭐 추미애를 지지하고 싶어 했어? 우리가 지지한댔어? 그 3명 중에 그나마 나으니까 한 거지 뭐 씨. 그럼 그런 얘기는 뭐 하든 말든 뭐 신경 별로 안 쓰고요. 그리고 지금 후발주자들이죠. 이재명, 김부겸, 안희정 이런 분들은 경선에서 만약에 결선 투표제를 원할 겁니다. 결선 투표 없으면 절대 못 이겨 문재인을. 그렇죠. 그런데 결선 투표라는 게 50% 이하가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 1, 2위 간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재인 후보가 압도할 것이다. 50% 이상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는 문 대표 쪽에서 받아줘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저도 그건 그러니까 문 대표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결선 투표를 해야지 이게 좀 붐업도 되고 그러니까, 좀 분위기도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합종 연행하는 또 재미있는 드라마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더 단단하게 결속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요. 근데 저번에도 문 대표가 손학규나 정세균 쪽에서 그 결선 투표 얘기한 거 받아줬거든. 이번에도 받아줘서 뭐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 해갖고 또 밀어주면 되는 거지. 뭐.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지금 온라인 당원들 지지층이
겹쳐요. 네. 그렇죠. 네, 겹치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적어도 3명은 겹친단 말이야. 뭐 박원순 나오면 박원순도 겹치겠지. 박원순까지 겹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룰에서 그 온라인 후보를 아무리 높여도 낙승을 예상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서 나뉜다.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 뭐 또 일반 국민 투표 보통 이렇게 3개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비중을 얼마나 주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당원, 대의원 투표 다 없애자. 완전 국민 경선제로 가자. 이럴 수도 있어. 그렇죠. 각 형부에서 그거 주장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추미애 지도부가 잘 컨트롤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도부 하라고 뽑은 거 아니야. 전두환한테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요. 그렇지. 아니, 그거는 뭐, 하여튼 재밌게 됐어. 좀 더 지켜봅시다. 아마 박원순 시장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지 않을까요? 움찔움찔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지켜보도록 미국도 가시고. 네. 자, 다음 시사가 재밌는 게 있어. 스폰서 부장검사. 재밌냐, 너는? 재밌잖아. 아, 나 기분 더럽던데. 아니, 나 그걸 보고, 지금 판사도 1명 걸리고, 검사도 1명 걸리고. 몰랐어? 그러니까 원래 이런 동네야. 이게 검사가 10명 정도가 더 감찰 들어간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들었지 이거는 사법고시로 들어온 그 계통은 전부 다 썩었다라고. 원래 이래. 걸린 놈이 재수없는 놈이지.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지 물론. 98% 이상의 검사들은 정말 박봉에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난 아니라고 봐요. 아니야? 난 반대라고 봐요. 아, 2%가 열심히 일하고 98%는 아니라고 봐. 뭐 개량할 수 있어 그거를? 그렇지. 아니 그리고 우리 법원 판결은 믿읍시다. 법원 판결은 믿읍시다. 네. 그런 얘기도 했고 네. 물론 일면 너무 판사들이 법조문에 의거해서 너무 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했지만 이게 썩었다 안 썩었다의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네. 뭐 스폰서를 받고 뭐 청탁을 받고 그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판사들까지 이럴 줄은 정말. 그러니까 이 스폰서 검사는 없어질 수가 없어. 아니 권력을 독점하고 있잖아 검찰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검찰에 줄을 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기소 독점권이 검찰한테 몰려있는 한 이건 없어지지 않아. 아유 수희 아저씨라도 알면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경찰서, 그리고 의사 뭐. 그래갖고 이제 공수처를 만들자는 의견이 막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이 스폰서나 이런 짓 저지르는 애들을 정말 매몰차게 작살내버리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겁을 먹죠 그러면. 그런데 스폰서 검사 쭉 있었잖아요. 처벌된 사람 있어요? 거의 없다고. 검사가 검사를 조사를 하고. 그렇지. 거기서 이제 사실관계가 뭐 확인이 안 돼. 네. 무혐의. 이런 이질하고. 우병우는 지금 안 그런가? 우병우 관련된 건들도 다 그렇지. 재판 가서 뭐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스폰서 검사 생길 수밖에 없고요. 대가성이라고 볼 수 없음. 그럼. 그렇게 말 좋은 거 많잖아. 야, 근데 온라인 세상이라 그런지 그 녹취 내용에 뭐 카톡에 다 드러나더구만. 그러니까 이 멍청한 짓을 한 거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지 친구라고 굉장히 믿었던 것 같아. 한 뭐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꽤 오래 한 20년 지기 되잖아요. 굉장히 믿었던 것 같은데 멍청하게 이 고교 동창이 검사한테 왜 접근했겠어? 지가 얻을 게 있으니까 얻을 게 있으니까 한 거예요. 저런 세상을 너무 나쁘게 보는 새끼를 야, 만나. 세상에 공짜가 없어. 당연히 얻을 게 있으니까 가갖고 술도 사주고 룸빵 가갖고 아가씨도 집어넣어주고 하는 거지. 미쳤냐? 내 돈 낚았게? 이봐 친구 한 1,000만 좀 보내줘. 그걸 왜 보내줘? 야, 어이 친구 오늘 술 한잔 할까? 여기서 친구 술 한잔 할까는 소주 한잔 하면서 김치찌개 먹는 게 친구지. 룸빵 나가서 500만 원씩 술값 내주고 그 아가씨 집어넣어주고 여기는 친구가 아니에요. 술을 존나 잘 처먹어. 야 잠깐만. 집어넣어주고. 술을 존나게 잘 처먹어가지고 500만 원 600만 원씩 먹으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얘들은 그런 류의 술집에 간 게 아니잖아요. 보험 들라고 친구를 사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먹는 걸 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친구야, 보험을 쓰려 그래. 안 됐잖아. 그럼 그치. 터지는 거지.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밀정 노릇하고 저기 제 친구 중에 누가 한 명 청탁 들어왔는데 이 새끼 존나 엄벌에 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질 않나.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요. 어쨌든 오랜 기간 썸씽 스페셜이 있었잖아, 둘이서.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룸빵 가서 술도 막 먹이고. 그리고 또 내연관계 아가씨 뭐 있잖아요. 정리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도 그 있잖아요. 내연관계 아가씨도 룸빵에서 만난 애야. 히테다가 엄청 빡쳤을 것 같은데. 히테다? 뭐 지도 그런데 뭐. 그런 집안의 사위가 뭐 장가간 거지 뭐. 우리 사위 잘하는구만. 그렇게.
나를 등강하겠는데? 막 그건 너무 막장 아니야? 딸내미 골치 아프지. 그렇지. 아유 우리 아버지도 이 지랄이고 남편도 이 지랄이고. 내가 뭔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남편 먹고 없는 건 아빠 먹도 없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성한테도 집도 하나 얻어주고 돈도 주고 그거 다 이 친구가 한 거니까 이 친구는 계속 주면서 야,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빨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차리면서요. 이 회사를 차릴 때 헤쳐먹으려고 차렸어. 그래가지고 나는 어차피 백이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보험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험을 얘가 두 가지를 듭니다. 회사를 차리면서 얼굴 마담을 하나 세웠어. 바지 사장. 네, 바지를 세웠죠. 내가 잘못된 경우에 네가 들어가라. 이게 1차 보험이에요. 2차 보험 뭐냐? 내 친구야. 근데 이게 다 깨졌거든. 1차 보험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시킨 대로 했어. 이게 풀어버린 거야. 바지예요. 그래갖고 지가 들어가가지고 친구한테 SOS를 날렸지. 야, 씨발, 야, 좆될 것 같아. 어떻게 방법 없냐? 근데 친구가 갔는데 안 된 거야. 그렇지. 그래 님이 씨발 나트들인 거지. 에라이 같이 죽자, 씨. 같이 죽자 이랬는데 이 김 검사가 같이 죽자는 얘기를 듣고 막 쌍욕을 합니다. 이 개새끼야 니가 지금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내가 옷을 벗어도 마지막에 니를 보호해줄 사람 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야,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럼요. 다 진짜구나. 정말 다 진짜야. 조국일보. 다 진짜인데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내가 이제 변호사들 또 주위에 네. 여러분들 여쭤보니까 서울에 발령된 사람들은 잘 안 한다더라고. 물론 이 사람은 뭐 그랬지만 잘 안 한대. 시간도 없고 워낙 요새 감찰도 심하게 해서 또 보는 눈도 있고 잘 못하는데 특히 지방으로 발령나는 분들이 많이 한대요. 낙이 없어서 그런가? 낙이 없어. 아니 혼자 저씨 경북 영양 가 뭐 하냐고 혼자서. 아니 저기 뭐야 그 송이버섯 같은 거 먹으면서. 그래서 누가 변호사나 뭐 누가 이렇게 와서 부른다는 거야. 어이 김 검사. 술 한잔 먹으러 가지. 가면은 이제 건설업자 하나 와 있고 아가씨 왜 그러다는 거야. 지방에서. 그게 늘 반복되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맑고 그러니까 적적해요. 어디 정도까지일까? 청주나 원주까지 그럴 거 아니야. 영향은 좀 너무 나갔다.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런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됐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불거진 거예요. 불거진 건데 지금까지 묵혀놨다가 한겨레에서 터뜨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것도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신문 뉴스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스폰서 검사 곳곳 증거 인멸 정황 수사 전환 서둘러야. 휴대전화 교체 진술 방향 지시 정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제 수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이 친구가 얘를 터뜨리려고 작성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 친구 김 검사 말고 다른 검사한테도 향응을 제공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조사를 해야지. 줄줄이네. 줄줄이 사탕으로 한번. 지난번에 우리 김시현 특집할 때 김시현 지사의 아들인 김봉연 씨 네. 중석공사 취직하고 Y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꺼져 이 새끼들아 막 그랬다 그랬잖아. 좀 그런 걸 배워야지.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요 거의 대부분 강남에 삽니다. 아까 이 박사 그랬잖아. 90%는 박봉해. 그래 박봉이야. 근데 어떻게 강남에 살지? C8? 아버님 어머님이 잘 살겠지 뭐. 존나 쪼개고 아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뭐 얘들아 너 검사 임용된 기념으로 강남에 아파트 한 이럴 수도 있잖아. 또 내가 증언 한 개 해줄까요? 검사실에서 근무했던 경찰입니다. 왜 검사실에 조사하는 경찰들 하나씩 다 있잖아. 수사관들 있죠. 네, 수사관 지금은 이제 안 하십니다. 안 하는데 네. 그 수사관이 검사가 신분을 시켰대. 뭐 자기 와이프가 지금 아파서 이 차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여튼 자기 차를 집에다 좀 갖다 놔라고 이렇게 신분을 시켰대요. 개인적인. 예. 근데 막 그거야 뭐. 그래서 예 하고 이제 갔는데 시동가 걸려가지고 이 양반이 심심해서 그냥 다시방을 한번 열어봤대. 그냥 심심해서. 아이고 심심하고 뭐 검사님 차. 검사님 차에 뭐가 있을까? 껌은 못 씹으시나. 달그럭. 당시 차가 소나타였답니다. 아이 검사님 우리 소나타 타는 검소한 검사님 다시방에는 뭐가 이제 덜컥 열었는데 봉투가 오르르르 봉투가 오르르 쏟아졌는데 더 웃기는 건요.
그래 이 양반이 봤다는 거야. 빈 봉투도 있고 들었는 봉투도 있고. 봉투에서 뺀 돈도 있고. 그렇지. 아니 근데 보통 봉투 받으면 빨리빨리 쓰거나 할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로 뭐냐면요. 이 받는 양이 너무 많아. 굉장히 많다는 거야. 소화가 힘든 거지. 그렇지. 돈 세탁 소화하기가 힘든 그렇지. 거지. 물론 뭐 한 10년,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랬던 것이 쭉 내려오는 거야. 아니, 자, 공직자 재산 공개가 처음 있었던 게 1993년도입니다. YS가, 이 개새끼들아, 내 재산 17억 5,200만 원이야. 니들도 까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해서. 나는 부자야, 이 새끼들아. 깠잖아. 깠는데, 검찰들 돈이 존나게 많은 거야. 박봉인데! 그렇지. 야, 쟤네 월급 말고 뭐 있냐, 쟤네? 그 돈 어디서 났냐고. 맨날 야근해서 그런가? 야근 수당 나왔나?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지만, 이거 봐요. 이런 일이, 스폰서가, 야, 참 웃긴다, 근데. 검사는 업자한테 스폰서 받고, 지는 아가씨를 스폰서 해주고, 그 아가씨는 또 어떤 남자라고 술집에 또 스폰 해주고, 스폰 세상이구만. 우리도 좀 스폰 좀 해줘라! 예. 진짜, 짜증나네. 그래요. 자, 하여튼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다시 티나스만 바랍니다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공수처가 이번 사건으로 생겼으면 여론이 막 올라가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 다음 시사 검사 얘기하신 김에 저기 우리가 많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검사 있잖아요. 모래시계. 모래시계 검사. 모래시계. 사쿠라 검사. 네. 한 표요. 오늘 받으셨습니다. 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맨날 지가 때리기만 했지 받아보니까 느낌이 어떤가? 실형을 받았는데 뭐 EJ 저주라고 할 수 있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예. 본인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 예, 무죄를 확신하거나 혹은 뭐 집행유예 정도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뷰를 보니까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다. 당해봤나? 그러게 말이야.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됐는데 법정 구속은 안 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예. 법정 구속을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는 현직 도지사고 하니까는 뭐 도주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죠. 도주 항소를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항소 사항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들어가요. 1년 6개월 나기 때문에 어쨌든 너는 1년 6개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집행유예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요. 살아야지. 항소 바로 했어요. 맞자. 항소해가지고 3년으로 늘었으면 좋겠네. 성완종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요? 그러면 너는 네가 많이 잡아넣었던 그 사람들 증거 없이 잡아넣었던 본인이 그랬잖아. 뇌물사건은 80% 증거 없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억울함을 하소연을 한번 해봐. 요난 씨한테 가서 한번 들어봐봐. 그러니까 일각에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이 성완종한테 빨리 가서 물어보는 게 날 수도 있다고.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요. 자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성위원이 주성을 끌었네. 예. 참 아쉽네요. 이게 진짜 이런 거 보면 언젠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높은 명예 혹은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 경우에 그걸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성위원도 아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일단 발단은 한 5년 전에 한 30억 사기를 당했어 이 양반이. 건물이었죠. 건물을 넘겼죠. 넘어갔는데 그때도 좀 의연했다 그래. 아직 뭐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30억을 팔았는데 자기는 사기를 맞았으니까 10원도 못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나오죠. 그렇죠. 세금도 자기 앞으로 나왔죠. 서류는 화일성이 팔았으니까 그걸 못 갚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갚으려다 하다 보니까 사채를 땡겨 쓰고 사채이자가 너무 불안한 거고. 할성 의원이 한 달에 한 1,000만씩 벌었대요, 그래도. 방송도 출연하고. 예. 그걸로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돈 빌렸는데 안 갚았다고, 뭐, 또 사기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 최근에 또, 와이프분께서 음주운전 하는데 걸렸는데 옆에 탔다가 그거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또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계속해서 아마 연타로 맞으니까, 그걸 아마 견디기 어려웠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야구 팬들은, 우리 나이 또래쯤 되면, 할성 허구현 얘기만 듣고 살았잖아요. 할성 허구현 김소식. 이건 말이죠. 김소식 씨가 있었군요. 예. 그랬는데 참 안타깝네요. 예. 오늘 그래서 8일자 이제 야구가 있었죠. 야구 경기 전에 KBO 차원에서 하일성 위원에 대한 이제 추도의 뜻을 전하는 화면이 좀 아까 공개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엄청 좋아하잖아.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잘 믿어. 자기 건물 팔면서 인감하고 다 맡긴 사람이 어딨나? 그러셨대요? 그러고 날른 거 아니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분이 근데 그걸 그렇게 사기는 맞았으면 또 걸지도 않았어. 사기죄로. 그냥 20년 지기 친구한테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아마 이 양반이 그 사기를 친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나른 게 아니고 어디 투자했다 날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갚겠다 얘기를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안 한 것 같고 또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 그렇죠. 또 아니 소송해봐야 그 나른 사람이 나 돈 없어 하면 끝이거든.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저도 한번 다시 야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거 느끼고 저도 인감 막 주거든요. 우리 이사한테 막 주잖아. 인감하고 또 인감도장 알아서 하라고.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언제 나를지 몰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아울러 넥센의 유재신 선수의 아버님인 고 유두열 선수의 또 상과 고인의 명복도 빕니다. 유두열 선수도 돌아가셨네요.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전설의 레전드들이 한둘 사라지는. 한 세대가 끝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우리도 곧 관값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쓸쓸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왜 이재호가 신당을 만들었잖아요. 녹색 무슨 당? 몰라. 늘 푸른 녹색인가? 늘 푸른이나 한국당이지. 4대강이나 어떻게 좀 책임져? 늘 푸른인가 늘 푸른 한국당. 문국현이 글로 복귀하려면?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 불광동 그쪽이 늘 푸른이야. 그러니까 우리 강산 푸르게. 네. 지금 사실 4대강 문제가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20조 들은 것도 문제지만 매년 또 한 3천원씩도 막 더 들어가요. 지금 물은 다 썩어버렸어요, 지금. 금강에 말입니다. 네. 이끼벌레가 등장했어요. 근데 그 이끼벌레? 그 이끼벌레는 작년에 등장한 거고요. 지금은 없어. 올해는 이끼벌레가 사라졌어. 사라지고 뭐가 등장했냐면 붉은 깔따구가 등장했답니다. 깔따구? 네. 그러니까 붉은 깔따구는 뭐냐면 지렁이가 생긴 거잖아요. 네, 지렁이가 생긴 거. 이끼벌레보다 더 지랄 맞은 거야. 거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되게 더러운 하천 있죠. 그렇죠. 그 하천 같은데 이렇게 꿈틀꿈틀대면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뭐 실지렁이 같이. 실지렁이 그거요. 사급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끼벌레도 이제 못 사는 물이 된 거예요. 아유. 사급수야. 우리 거기서 수영하면 피부병 걸려. 뭐 다음 정권 창출에 기여하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4대 강물이나 퍼먹어라 좀. 그래 이걸 누가 책임지냐고. 지금 또 이 금강에요. 연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 연꽃 피는 거 맞습니까? 저수지 못에서만 사는 꽃이 연꽃이야. 절에 가면 많이 보이는 거 그래. 아니에요? 근데 강에 핀단 말이야? 물이 안 흐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연꽃의 상징이 뭐냐면은 그 더러운 것을 뚫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뜻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더럽다는 물이 거야. 더럽다는 얘기야. 그리고 강물이 강물이 안 흐르면 그게 강이냐? 저수지지.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거를. 강이 안 흘러. 그래갖고요. 옛날에는 모래사장이었잖아 강에. 그렇죠. 지금은 세면으로 발랐고 그 밑은 뻘이에요. 썩고 있다는 거지. 이게 뭐 금강뿐이야? 낙동강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죠.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명박, 이재호 이런 것들 책임져야 되는데 홍준표 4대강 앞장섰던 인간들. 네. 그런데 아직도 저지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책임 정치입니까? 이게. 이재호는 신당 차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더 웃긴 거는 말이죠. 지금 이재호 씨가 그 신당을 창당하면서 뭐라 했냐면 무능한 양극단 정치를 혁파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무능한 양극단이 뭐예요? 새누리하고 더민주. 그 중에서도 친박 친노 아니야. 그치.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바로 있다가 안철수 의원께서 양극단 빼고 모여서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아이고도요. 소문에 의하면은 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을 국민의당 쪽에서 세우고 뭐 해서 뭐 반짝이 친박 말고 비박계랑 뭐 어떻게 벌써 짜웅이 끝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박사 말처럼 커넥션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제3지대와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제3지대와 국민의당 커넥션뿐만이 아니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커넥션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정현 씨가 국회 연설에서 광주와 새누리당의 연대 그런 얘기했잖아요. 광주 얘기했죠. 네. 그 일환이고 이정현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농담처럼 이야기됐던 안철수 MB론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하고 MB하고 맞는 거고 새누리당하고 이거는 또 다른 커넥션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 이번에 서별관 청문회의가 증인도 제대로 채택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하자고 정의당, 더민주, 국민의당 원내대표 모여가지고 합의했어요. 우원식, 박지원, 노회찬 이렇게. 그런데 사인까지 했어. 그런데 박지원이 갑자기 산통 깼어? 산통 깼어. 아이고야. 틀어가지고 서별관 청문회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했잖아. 했죠. 어제 오늘 했잖아요. 했죠. 파리만 날렸다는 얘기가 참 있죠. 대단해. 이게 뭐냐고. 이게 뭡니까? 아니 엊그제까지 모든 무능과 한국의 문제는 대통령에서 시작했으니 대통령이 마무리 져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이랬다? 그러니까요. 이거 참 여러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EJ 대선 특집 2 거기에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 다음 대선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 이번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흔들었던 그 더민주 내의 사람들 김한길이라든가 주승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2017년 대선에 한나라당 갈 거다. 내가 예언했더라고. 새누리당 갈 거라고. 새누리당 갈 거라고.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안철수와 김한길 몰래 만났다는데. 그래요? 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그 예언이 실현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요즘 내가 작두를 탔잖아요. 야, 너 정보사한테 가서 신내림 받아. 아이, 매갈 돈 터질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바로 터지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 꼬리 내릴 거라 그러면서 장자연 사건 언급하면서 사주에 여자 문제 터질 거라 얘기했잖아요. 한 분 돌아가셨지 또. 한 분 돌아가셨죠. 그분이 장자연 사건 때 리스트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 여성분의 남편분께서.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가 발을 확 뺐잖아요. 네. 참. 차라리 저기 종편 나가지 말고 점집을 차릴까요? 여기다가 오방신장기 걸고 점 하나 써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치인들 낮엔 교회 갔다가 밤에 점 보러 많이 온다며. 많이 가죠. 한번 받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국민의당과 또 다른 세력과의 어떤 커넥션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호남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근데 두 가지 장면이 동시에 생각나는데 일단은 삼당 야합이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 장면은 노무현의 대역전이 생각이 나요. 두 장면이 동시에 생각나는데 결국에 호남에 달려있고 이거를 캐스팅 보트로 해서 잘 이용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죠. 머리가 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속았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딱 3개월만 지나보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신가요?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내년 1월 15일까지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열심히 올리거나 댓글 달기 등 풍성교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4명 추첨해서 베트남 다낭 에어텔 여행권을 드립니다. 머리털도 나고 베트남 다낭도 가고 머리털 다낭.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를 참고하세요. 영업용 화물 차주님들, 세금계산서와 인수증을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포스트럭이 해결해드립니다. 그동안 우체국 방문 얼마나 귀찮고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포스트럭 앱으로 편리하게 보내세요. 저희 포스트럭 어플은 화물 차주님들의 세금계산서 및 인수증을 365일 실시간으로 접수받아 우편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는 포스트럭 어플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네, 오늘은 제 책 투카라코 재벌에 있는 83 사채동결 가지고 왔습니다. 내 책이 워낙 안 팔리기 때문에 갖고 온 이유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뭐 한진구나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서별관회의, 예,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재벌의 부도덕함, 송유영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 한번 파보고. 그러니까 나는 그 스타트가 여기라고 봐. 83 사체 동결. 옛날에 있었던 예, 일을 모럴 해저드. 여기서 파보고 또 한진 이야기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추석 특집으로. 난 사실 이번 방송이 추석에 나가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아니야. 아씨, 추석 다음 주잖아. 네. 한 번 더 해야 돼. 짜증나게. 그래서 하여튼 추석 특집을 한진그룹 특집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제 책에 추천사를 써준 홍종학 의원을 게스트로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바쁘대. 또? 계속 바쁘대. 배짱이야. 백수 주제. 하여튼 시간을 맞춰보고 대면 부르고 안 되면 우리끼리 하고 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83 사체 동결 이렇게 생각하면은 역시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 얘기냐면은 완전 이거 공산당주의 그 사회주의식 경제 운영이거든. 사회주의 그렇죠. 완전 공산당. 이게 대통령이 이때 누구였냐는 거야. 빨갱이였지. 그치. 빨갱이 출신이었지. 그래, 이거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구나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세상은 사체동결 뭐라 생각나요? 이 중간에 언급되긴 하겠지만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담화의 내용이 정말 끔찍하게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신 담화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비교해서 들으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쓸 때 아버지 다음은 쭉 갖고 와고 거기서 뽑나 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지? 아니, 왜냐하면은, 왜, 당신도 그렇잖아. 당신도 영향을 받은 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논문 쓸 때도 지도교수라든지 많이 읽었던 논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렇게밖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 베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우리는 한 40년 전 정치나 경제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달력만 2016년이야 그러면? 당장에 지금 위안부 합의한 것도 봐봐. 이게 한일합의랑 뭔 차이? 그 당시 옛날 한일합의랑 뭔 차이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굴욕적이고 피해자 하나 생각 안 하고. 그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8월 2일 밤 11시 40분. 정부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호, 즉 83 사체 동결 조치를 전격 발표합니다. 이 조치는 8월 2일 현재의 모든 기업의 사채를 동결, 정부에 신고하게 하고 8월 3일자로 월 이자 1.35%,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출자로 바꿀 걸 명령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기업 은행 말고 너 사채 빌린 거 있지? 네, 있습니다. 오늘부터 안 갚아도 돼. 아니, 진짜요? 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정책인 거야, 이게. 그래. 이 말이 족 같은 거야. 기업에 대한 출자로 바꿔라. 그렇죠. 갖다 박아라, 이거거든. 이도영 작가님, 만약에, 주택, 부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저는요. 자, 8월 3일 날 실행됐고 이게 8월 2일 밤에 이제 11시 40분에 발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시 자정 땡 하면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전에 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아파트를 존나게 살 거야. 대출 이빨 받아가지고 한 10채 살 거야, 씨발. 그래갖고 안 갚아도 되고 오예! 하는 거지 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근데 긴급명령 15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긴급명령 1호부터 13호까지가 한국전쟁 발발 중에 이승만이 한 거예요. 그리고 14호는 언제나 1955년에 발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나오는 게 긴급명령이야. 국가가 위험하거나 그럼요. 국가가 존폐 위기에 다 있을 때 쓰는 게 긴급명령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박정희가 이때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 국회의장이 그 안건 상정할 때 긴급 안건 상정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요. 자, 그냥 족가고 내 말 들으세요, 이거거든. 아니, 그렇긴 한데, 네. 그것도 국회의장이 그런 거 하려면은 뭐 웬만한 긴급한 거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던데. 아니, 국회의장이 긴급을 할 때는 국회의원들 다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니까. 하긴, 명령이니까. 자, 우리 정부는 재벌 밀어주기 정책을 끊임없이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급 보증 제도하고 외자 도입입니다. 지급 보증 제도는 뭐냐면, 야, 이 박사, 네가 지금 사업하는데 돈이 없지?
외국에서 좀 빌려와. 못 갚아? 내가 갚아줄게. 만약에 네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정부가. 이 참 보증. 이게 지금 보증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벌을 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국가 기초은행에서 해주겠다는데. 국가가 보증서 주겠다는데. 돈 벌면 내 돈이고 망하면 내 거 아니야. 정부가 갚으면 돼. 얼마나 좋아. 이게 지급 보증. 이걸 지금 했다는 거예요. 한진해운도 비슷한 거 아니야? 보증서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외자 도입. 자, 외자 도입은요. 그러니까 외국 돈, 달러만 들어오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게 당시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자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자 도입이 나한테 떨어지면 재벌은 그냥 순식간에 부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 외자라는 거는 갖고 와서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런 데 쓰라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그걸로 돈벌이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특혜를 기업이 뭐 중소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고 재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특혜를 재벌들한테만 줬다 이거예요. 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 외자 도입을 몇몇 재벌 그룹에 몰아주면 그 재벌의 오너들께서 몰아준 새끼들한테 와이로를 줄 거 아니야. 백문이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거 받아 처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그거 먹을래도 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 행정적으로 해준 사람들한테. 그러면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떨어지잖아. 그렇지. 떡은 대통령 각하가 드시고 떡고물은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하고 떡고물 만졌잖아. 그러면 외자 도입을 또 나한테 떡고물 준 새끼들한테 또 주는 거지. 일본으로 돈이 가는 거야 또 이제. 계속 이런 식이에요.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벌들한테만 이 외자 도입을 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자 도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재벌들이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돈이 있어야 뭐 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외자 도입, 이 외채가 1960년대 말로 들어서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966년에 외채가 500만 달러였는데요. 1967년 1년 만에 2126만 달러로 4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그러던 게 69년에 가서는 1억 6761만 달러까지 급상승합니다. 3년 전보다 30배 이상 외자가 마구잡이 막 갖다 쓴 거예요. 갖다 쓸 때는 신나죠. 그럼 신나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급 보증이 한계에 다다른 거지. 기업이 안 갚으니까 정부가 갚아야 되는데 정부는 어디야? 산업은행을 벌 때 은행이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씨발 덜컥 열었는데 이발야 이제 안 돼. 돈이 없어. 은행에서 돈이 없어. 계속 배째 하는데 아니 그때 당시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보증을 서봐야 저 나라 경제 상황 보면은 보증 쓸 수도 없다라는 지경까지도 갔을 텐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외채가 안 되죠. 왜냐면 은행에서도 지급 보증 못 해주니까. 이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사채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뭐 명동의 김노인 뭐 이런 사람한테 그렇죠. 예,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외채를 정부의 특혜로 받았습니다만 특혜를 받았던 지랄을 했던 빌린 돈은 갚아야죠. 자, 이게 1970년대 들어서 이제 갚기 시작해야 돼. 빌린 돈의 상환 일자가 다가오고 해외 경기는 하락하고 수출이 둔화됐습니다.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둔화되고 그때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1970년도에 경제 성장률은 10%였고요. 1971년도에 10.5%였거든요. 그런데 72년도에는 5.7%까지 떨어집니다. 반가했네. 반가했고요. 수출 증가율도 1968년에 42.2, 1969년에 36.7, 1970년에 34.2, 1971년에 27.8 계속 떨어져서 이것도 역시 반가했습니다. 아주 안 좋아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돈은 더더욱 재벌들이 부족한 거야. 갚을 돈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사채 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1968년도에 기업이 사채에 의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14.2%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969년에 와서 19.1%로 급상승을 하더니 1970년도에 사채 의존도가 얼마냐면 30.2%였습니다. 기업 자본금이 10억이면 3억이 사채야. 이게 미친 기업이지 이게. 이게 무슨 장부에다 적어수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최대 주주는 사채네. 사채꾼이야. 김노인이야. 그래갖고 옛날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벌 총수들이 김노인한테 가서 막 사정하고 막 그러잖아. 박 여사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김 여사나 박노인이 자기 정원에서 먼지 닦으면서 그렇지. 난 닦으면서 그 동자 하나 있어 조그마한 그렇죠. 도장 찍어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야, 그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채 시장의 이자가 비싸다는 거죠. 지금도 사남은이 존나 비싸잖아. 그렇죠. 시중은행보다 그거예요. 자, 당시 시중은행의 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연 15에서 25였습니다. 야, 요것도 대단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에 저금하면 돈 벌던 시대였어. 그리고 그래서 전세가 많았죠. 전세 주고 그 전세 받은 걸로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이자가 막 툭툭툭 쌓이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했던 얘기 중에 지금은 잘 안 먹힌 얘기가 그거잖아요. 저축 열심히 해서 그렇지. 성공해라. 돈 번다. 아, 우리 초등학교 때 무조건 통장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요즘은 뭐 저축하면은 저축을 왜 해? 이번에 마이너스야. 씨. 이랬는데 사채 시장의 연이자는 40에서 60%였습니다. 근데 이러든 말든 돈이 필요하니까 재벌들은 사채 시장으로 달려가죠. 그래 가지고 전두환 정권 때도 자경자 사건 같은 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돈을 일단은 이자가 비싸도 빌려주는 것만 해도 베리 땡큐 감사 베리 마치야. 지금 당장 막 불 떨어졌거든. 그렇죠. 내일 당장 막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야? 만기입니다. 사채 시장 돈도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 그것도 좀 이게 또 기간이 좀 짧아요. 아니 갚아야 돼요. 사채 시장에 빌렸던 갚아야 되는데 자 사채 시장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제 이자만 주다가 이자만 주다가 이제 돈을 갚아 김노인이 닥달하기 시작했어 이제. 김노인이 동자 보내지 이제. 왜 안 갚아? 이 개새끼 되는 거야. 저희 어르신께서 돈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안 그러면 이번엔 제가 안 오고 더 다른 눈치 큰 사람들이 온답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똥줄 탑니다. 그 사채를 주면서 담보를 썼을 거 아니야. 그치. 담보, 야, 김노인 이제 회사를 뺏는 거야, 이제. 똥줄 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정경련,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경련. 지금 그 정경련. 한국 경제인 연합. 미친 집단. 거기서 대통령을 찾아가지요. 좆됐으니까 대통령. 김노인이 내 나를 가냐 이거죠. 카카 씨발 좋댔어요. 저 사기꾼 김노인 기에서 이렇게 자 1971년 6월 11일 8.3 사채 동결 조치가 1972년 8월에 일어났으니까 1년 2개월 전이에요. 6월 11일 정경련의 김용환이 누구냐면 경성방직 이것도 저거 아니야. 적산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예. 경방그룹. 경방필백화. 그렇죠 그거야. 지금 타임스퀘어야 그 자리에. 예. 이 경방필의 김용환과 신동방그룹의 신덕균 그리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김종필 총리, 김학열 부총리, 남덕우 재무장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납니다. 자, 이 자리에서 김용환이 박정희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카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다 도산할 겁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사채를 동결하고 세금 감면,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정념의 해고를 들어봅시다. 김 회장은 고리사채에 대해 정부가 비상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모든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역설했지요. 특히 자신이 경영하는 경성방직도 사채를 쓰고 있는데 최근 공장 부지를 팔아 다 정리했다면서 조금도 사심 없는 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카, 저도 사채가 많은데 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 아닌데 저기 딴 사람들이 우리 전경련 회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국가 경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카카 제가 중심에서 이렇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화법이네요.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 국가를 위해서. 지금도 그래. 자, 이렇게 말했는데 재벌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 중심의 금융 지원, 재벌들을 위해서 금융 지원을 좀 더 해주시고요. 더 해달라는 거야. 더 해달라는 거야. 국가가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금 공급의 확대도 해주시고요.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해주시고요. 물가는 자유화시켜주세요. 이게 뭐냐? 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못 오르게 틀어 막았잖아. 근데 냅두란 거야. 오르건 말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그래야지. 물건 만들어갖고 이거 비싸게 팔 테니까 우리가 이문 좀 많이 먹을게요. 냅두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기업 조세 부담의 완화. 세금 깎아주세요 이거죠. 한마디로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근데 세금은 덜 내겠고 그리고 돈도 많이 내주세요. 그러니까 8.3 사채 동결이
그냥 사채만 갚지만 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게 8.3 사채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사채도 동결하고 지금 얘기했던 조세 부담도 깎아줬고 금리 인하시켜줬고 물가 자유해줬고 기업 중심 금융 다 해줬어요. 그래서 8.3 조치라고 그러지 사채 그렇죠. 동결이라고 안 하고 다 묶은 거였기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 재벌 전 세계 이런 국가가 이런 재벌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 재벌들이 자기가 노력해갖고 이만큼 이뤄냈다고? 택도 소리. 이렇게 됐으면 우리 능력은 세작도 진짜 재벌을 일으켰어. 왜 자꾸 씨발 그쪽으로 보내? 참. 자, 1971년 9월입니다. 재벌 회장들이 청와대에 다녀온 3개월 뒤에 정부는 극비리의 사채 동결을 위한 준비팀을 가동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에는 꾀돌이 김용환이 임명되었습니다. 김용환은 7회 특집에서 했었죠. 했죠. 자기 빌딩을 갖다가 줬나? 할 때. 네. 7회 특집 들어보시고. 고스트버스터즈. 예. 자, 김용환은 한국은행에서 파견되어 온 심형섭 비서관과 산업은행에서 파견되어 온 타이피스트 이춘희와 함께 뉴 남산 관광호텔에 머무르면서 이 준비를 했는데 그 뉴 남산 관광호텔 자기 방 앞에는 경주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위장 회사를 차린 것이죠. 그러면서 실무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이후에 주택은행 김종현, 정영희, 한국은행의 성준경 등을 합류시키고 1972년 7월 22일에는 서울지방검찰청의 민석기 검사와 법무부 법무실의 김기춘 검사를 합류시켜서 어머, 그분이에요? 그분 맞아요. 언제나 등장하시는 분이 현대사에 안 나온 적이 없어. 이분을 합류시켜가지고 8.3 조치를 위반한 형사범과 일반 형사범에 대한 처벌 형량의 검증을 받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재에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는 김기춘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돌아가시고 박제를 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현대사 코너에 전시를 해야 돼.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역사건 나쁜 역사건 보여줘야 될 거야. 김기춘 해가지고 쫙 써놓는 거야. 그 누구야? 러시아. 뭐 스탈린도 아니 성기 보관해. 라스푸틴. 그래요. 예. 자, 문안의 정식 명칭은 종합경제조치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과 이에 관련 사항에 관한 보고하길다였고요. 먼저 상공부 장관 이낙선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낙선이 이 결재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내용은 보지 않겠어요. 그냥 서명만 할게요. 그 뒤 차례로 남덕우 재무장관과 태완선 부총리의 사인을 받았고요. 근데 이때도 역시 별 요구사항이나 질문사항 없이 결재가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김종필. 총리님, 사채 동결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안을 결재받고자 왔습니다. 그래? 그럼 그 국무회의에서 내가 알아두고 해야 할 일만 설명해줘. 어디다 사인하면 되나? 야, 사인 어디다 하면 돼? 이미 전부 익스큐즈가 돼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자, 맨 처음에 사인했던 이낙선 상공부 장관도 서류를 보지도 않고 사인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뭔 짓거리야? 자기가 상공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도 보지도 않고 사인했어. 아무도 이게 문제이고. 야, 그거 어떤 내용이야? 아니야, 됐어.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이 박사가 공산당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이게 문제 제기 안 하고 다 사인. 이게 뭐야 이게? 둘 중에 하나야. 사전에 짱을 맞췄거나 대통령 긴급명령 대통령자 들어가니까 무조건 오케이 했거나.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 소리를 쳐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라 경책을 주물렀으니까 나라 꼬라지가 그 모양 꼬라지였지. 자존심 세우지 말아야 돼. 참나. 얘네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박 대통령이 봐요. 지금 사드 문제. 외교부 장관 씨발 사드 발표하고 있는데 바지 고치러 가 자빠졌고. 이거 왕따 당해서 그럴 수도 있다며. 국방부 장관 이번에 옮긴다는데 사드 재배치한다는데 어디 걔가 몰랐다는 거. 나 진짜 요즘도 똑같아. 추석 이후에 발표한답니다. 그러니까 관련 말 다 뭐 하겠어. 자, 1972년 7월 30일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영은 해군 기지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박정희를 찾아가서 최종 결재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저도의 추억, 거기 저도야. 네, 그 냉방치마 있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8.3 사채 동결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돈 빌릴 때 이자를 포함한 상환 날짜까지 양쪽에서 계약하고 돈을 융통했으면서 이제 힘드니까 국가에서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달라고 그야말로 떼법이지, 떼법. 생떼를 쓰고 정부는 이런 건의를 또 받아들여서 개인들의 사적 계약을 국가가 무효로 만드는 진짜 이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여준 거죠. 이게 대한민국인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지 진짜 모를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공산당 정책이라니까 이건. 이게 결국에 시장 경제하고 공산주의 경제 차이 가장 큰 게 뭐야?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그렇죠. 인정하지 않느냐잖아. 근데 83 조치는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를 정면으로 위배한. 아니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한 거잖아. 야 개인 간의 사적 거래로 사인하고 했는데 스톱 그거 안 돼. 이게 뭐야 국가가. 아이씨. 김일성이 막 맘대로 뭐 한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박정희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사채 동결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플레를 꼽았어요. 야 이게 봐요.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사채 동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인플레가 왜 심해졌냐면요. 1972년도에 사채 동결을 했잖아요. 1967년에 총선하고 대선이 있었습니다. 1969년에 삼선기원이 있었죠. 1971년에 대선과 총선이 있었어요. 이때 이 세 번의 국민투표를 위해 가지고 일단 투표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돈이 시중에 많이 뿌려지잖아. 박정희가 돈을 존나 찍어가지고 돈을 뿌린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 총 돌아가는 돈이,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 10분의 1을 선거했어서 박정희가 자기 이기려고. 지금 우리가 400조잖아. 올해 400조 됐다 그랬잖아. 예. 10분의 1은 뭐야? 40조를 선거에 때려붙다는 거야. 1971년도 선거에만. 그러니 인플레를 누가 만들었냐고. 지가 만들어 놓고는 인플레 때문에 사채 동결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은 자기가 다 쌌잖아. 그럼요. 그리고 여기 총선, 대선, 삼선개헌 그리고 대선 총선 결국엔 전부 박정희 독재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박정희가 온갖 난리를 다 친 거 아니야. 거기 특히나 삼성개헌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내가 독재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결국에는 지금 이 83 조치는 박정희 독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고리사채가 매우 성행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리사채 성행이요? 당연히 고리사채가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이 외국에서 돈 빌렸는데 못 갚고 부실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 투자를 안 해. 기업이 존망하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해?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돈은 돌아야 되겠고. 부동산으로 가지.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가 부동산을 계속 띄우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만 박아두면 돈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고 그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사람들이 사채를 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채 성행하는 국가가 그렇게 정책을 해갖고 사채 성행 만들었어. 인플레도 마찬가지고 사채 성행도 지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것 때문에 해야 된대 사채 동결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외국에서 돈 빌려서 쉽게 해갖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외자만 빌리면 다 기업할 수 있겠는데 뭐. 그리고 네 번째 이건 뭐 지금도 그런데 기업 부채가 존나게 많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의 경영 합리화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고요. 여섯 번째 민간 투자와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채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모든 이유가 박정희의 정책 실패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를 들면서 사채 동결을 해야지만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슬쩍 보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제목은 뽑아놨잖아요. 원래 그래요. 자, 박정희가 83 사채 동결 조치를 발표하자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는 육군본부가 83 긴급명령이 지도자의 구국의 영단이었다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여기에 잘 따라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냅니다. 자, 다음은 그중 일부입니다. 예,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그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 단락에 우리 국민들이 할 일 이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첫째, 우리 국민은 국가가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위해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춘 국민이라는 긍지를 갖고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입 닫고 따라오란 얘기죠. 즉 구한말 일본 빚에 눌린 국가를 구하기에 국채 보상운동을 벌였던 지혜와 전통을 살려 이번 조치에 능동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일제란 걸 은연중에 드러낸 거 아니야 혹시? 둘째, 국민들은 차제에 사회인습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고리사채 풍조, 즉 돈놀이의 이자로 놀고 먹겠다는 풍조를 배격하고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여 자주적인 근면한 노력으로 삶을 영위하는 건전한 풍토를 길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국민은 부질없이 선진국의 사치 소비 성향을 모방하여 분수에 넘는 호화로운 생활과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배격해야 한다. 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봐요. 쭉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계몽할 상대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육군본부에서. 저는 이번 요 네 번째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넷째, 국민들은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곧 우리의 총력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이번 조치에 위배되는 행위나 또는 물가 안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안전의 바탕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안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거의 뭐 병영국가 체제인 것 같아. 다섯째, 사채권자들은 닭이 죽으면 달걀도 못 얻는다는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일단 기업을 살린 후에 빚을 받고 또 그 사채를 민간 자본화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이거 했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한 거는 닭이 죽으면 달걀도 못 얻는다는 속담 아래 일단 기업을 살리자. 이래가지고 IMF 때 공적 자금으로 엄청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기업에. 네. 근데 지금도 조선업에 막 쏟아붓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누구 돈인데 다? 지들 돈이야?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 세금이지. 이 짓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는 그렇게 부실기업이 터지고 기업의 모랄 해저드가 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막 그래봐야 국가가 어차피 우리를 살려줄 건데 1960년대도 그랬고 70년대도 그랬고 IMF 터지고도 그랬지 이번에 또 그러고 있으니까. 뭐 바뀌지가 않네. 그럼요. 그리고 돈놀이 이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정부 시책 때문에 사채가 몰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기형적 산업구조 만들어갖고 재벌한테 돈을 쏟아지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일반 회사도 은행이 어려워지니까 덩달아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기하고 저금보다는 사채로 몰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1970년 하반기에 은행이 회수하지 못한 이자만 125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게 기업이 부실화됐으니까 이런 거예요. 1970년에 125억이죠. 이렇게 되니까 일반 국민이 은행에 넣어도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사채로 가는 거야. 1965년요. 사채 통화 총액이 90억이었는데 1971년에는 이게 1269억으로 뜁니다. 100배가 넘게 뛴 모든 돈이 사채에 몰려가는 거야. 에? 야, 이제 너도 나도 사채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걸. 이거 국민 탓하면 어떻게 해 이거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지. 뭐 전기 많이 쓴다고 전기 아끼라고.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맞아요. 나쁜 놈 새끼들. 자, 앞서 언급했듯이 사채이자는 40%에서 60%의 고금리였습니다. 그러나 83 사채 동결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시중 은행의 금리였던 연 16.2%의 이자만 받고 그것도 원금은 바로 받을 수도 없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게 뭔 얘기입니까? 즉 8년 뒤에나 받으라고 하니 아니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는 거죠. 이게 3년 거치니까 3년 동안 이자만 내라는 거잖아. 네. 그다음 5년을 불안 상환하고 말이 되냐고 이게 국가가 정해가지고. 이 법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지 제83회 국회에서 질의했던 신민당 이종남 의원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남 의원이 경제통이에요. 이 양반이 1910년대 생 출신이야. 그러니까 뭐 일제 식민시대도 다 겪었는데 그 일제 식민시대에 오사카 대학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경제통이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를 대정부질의 국무총리 나오세요 까는데 저는 여기서 몇 줄만 썼습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한 5시간 얘기한 것 같아, 씨. 야,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하고 있는 지 얼마나 족같아. 뭐 필리버스터 했어? 뭐 엄청나게 질문을 해요. 엄청나게 질문을 하는데 다 맞는 말인데 그걸 내가 다 갖고 올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것만 하는데 이래서 그랬는지 이종남 의원이요. 유신이 터지고 끌려가죠. 남산으로. 말을 해서 그래, 말을. 그때 남산으로 끌려간 사람, 유신 터지고 남산으로 끌려간 사람이 한 8명쯤 됩니다. 8명인가 한 13명인가 그쯤 되는데 그때 뭐 DJ는 일본에 있었고 그때 그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동안 박정희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박박 대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끌고 가고 박살낸 거 아니야. 김상현 이런 사람들 죽여버렸던 거 아니야. 고문하고 이종남 그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눈밖에 한 번 하면 그거를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똑같은 거 아니야. 유승민 4번에 이러고 있고 선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선물도 안 주고 야, 진짜 할 말이 없다. 야, 국회의원 3명한테 대통령이 선물 다 주는데 조홍철한테 안 줬어? 야, 이런 걸 진짜 대통령이라 그래야 되냐? 참 돌아버리겠어. 너무 센시티브 하신 거 아니야? 아니, 그전에도 화한 안 보내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야, 나 진짜 너무 답답하고 이런 걸 진짜 대통령이라고. 아니 전과가 있으면은 요번에는 좀 조심하라라는 얘기라도 했을 텐데 비서들한테. 아니 이거 비서가 올렸겠죠. 야, 걔는 빼야 된다 했을 거 아니야. 아, 역으로? 당연하지, 씨발. 아,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엔 조심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애들도 존나 갑갑하게 될 거야. 대통령 눈 밖에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아니 이거 저희 조뽀로로 이분한테만 안 보내면은 이거 국민들의 질타 됐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조원진 이장우가 국회에서 막 지랄하고 하는 것도 이런 눈 밖에 거야. 나면 안 돼. 눈 밖에 나면 안 되거든. 그 아버지 그 딸이고. 신민당 이종남 의원의 질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대통령에게 맡긴 행정권에 지나친 월권이고 남용이야. 국민이 납득이 갈 수가 없어. 만약에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이 이런 사태를 보면 무엇이라고 비웃겠고, 지금 경제학자나 법률학자가 학교에서 그 긴급명령의 성질을 가르칠 적에 우리나라 새마을 사업의 세율 인하하고 금융 이자율 인하하는 것이 긴급명령으로 한다고 하면 교과서에다가 무엇이라고 쓰겠어요? 헌법학 교과서나 법률학 교과서도 다 뜯어 고치세요. 이런 창피한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국민을 불안 속에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통제와 통제 위력과 고압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총칼로 일조일석에 몇 번이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시적 안목에서 하라는 거야. 얼마나 이종남 의원이 화가 나서 반말로 막 했었겠어요. 대통령 각하 국가 운영 중 거시적으로 그 뭐였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죠. 네. 그래요. 이종남 의원의 이야기가 사실은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받겠어 이거를. 쟤네 왜 저러냐? 창피한 일이죠. 야, 쟤네 저거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냐? 아니, 그 정책이라는 게 국가가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사태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변환시킬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아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물건강, 가족 건강. 안녕하세요. 한중커머스 워터웰 사업부입니다. 씻는 물도 먹는 물만큼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집 수돗물은 안전할까요? 투명하고 맑아 보이는 수돗물에는 염소가스가 잔류되어 있으며 노후된 배관과 물탱크에서 유입된 녹과 중금속 등 각종 부유물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염소는 유기물과 결합하여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발암성 물질을 생성하고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워터웰은 특허받은 비타민 복합 필터로 염소와 노물을 한 번에 제거합니다. 네이버에서 워터웰을 검색하세요. 피부 건강을 지키는 샤워기 워터웰 클린 샤워. 문의 전화는 070-7789-9201. 주문하실 때 EJ 청취자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오쩌둥의 혁명동지로 지금까지도 중국 민중의 존경을 받는 조선인이 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하며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중국의 영웅 조선인 정율성. 하지만 그는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별이 된 조선의 독립군 정율성. 지금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오늘 광고는 책이네요. 또 마침 요즘 영화 또 밀정 때문에 그런가? 그건 뭐 좀 비슷한 건 아니고 이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책 내용은요. 이상 미디어에서 나온 제목은 중국의 별이 된 조선의 독립군 정율성. 그래요. 정율성 선생 같은 경우에도 뭐 좌파라고 당연히 찍혀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뭐 그냥 그런 아무도 기억 하지 못하는 원래 아마 광주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음악가고 위대한 사상가고 위대한 혁명가였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렇죠. 2014년에 방한했던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과 중국의 교류사에서 위대한 인물 10명을 언급할 때 여기에 정일성 선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진핑 얘기 나온 김에 요번에 만나가지고 그 얘기했다며 임시정부의 그 뿌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김구 선생 언급하면서. 아유, 이게 뭔 국가망신이야. 여기서 나가신 분은 건국절 얘기하신 분인데. 그거 뭐 먹이는 건데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먹이는 건지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괜찮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정일성은 사회주의자가 되었으며 중국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음악가 되었습니다. 의열단이 되려고 했던 청년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을 하고 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사회주의자가 됐어야 했을까요? 네, 이런 내용들을 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상미디어 책 제목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중국의 별이 된 조선의 독립군 많은 정일성. 독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방송 다시 갑시다. 네. 적산불화, 기업 원조, 해외 자본 수수, 부실기업 혜택, 금융 혜택까지 온갖 받을 수 있는 특혜는 다 받은 우리 재벌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보다 늘 남의 자본이 많은 이상한 경영 방식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는 그 빚마저 국가가 나서서 탕감을 해주니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재벌들이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재벌의 모럴 해저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재벌 편을 들어줍니다. 도덕 불감증은 자연히 파생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권에 로비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업 운영을 하면 그것으로 자신들의 부는 보장이 받게 되는데 아니 건실하게 기업 운영을 할 필요가 없죠. 네, 사채 동결 이전에도 박정희 정부는 부실 부패 재벌 집단에 돈을 몰아줬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세아 자동차 있죠. 아세아 자동차. 예. 사주 이문환이 회사 명의로 225만 달러의 차관을 빌린 뒤에 이 돈을 개인 주식 투자에 썼습니다. 회사 돈을 빌려가지고 지 돈처럼 투자했어요. 주식 투자에. 이로 인해가지고 건설 비용과 운영 자금 등 8억 2,900만 원의 조달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실화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세아 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주 이문환이가 빼돌렸던 그 돈을 회사로 갚아주거나 혹은 채권자인 종은행에서 회사의 주식을 양수해서 매각하면 돼. 이게 정상적인 처리 그렇죠. 방법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실 상황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세아 자동차는 고속도로용 트럭을 만들어야 된다. 버스를 조립해야 된다. 원자재 확충이 필요하다. 라면서 670만 달러의 차관을 빌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나 참 씨발. 아니 돈 갚는 건 아직 됐고요. 저희 사업 더 해야 되니까 돈 좀 더 주세요. 더 웃긴 건 정부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이게 웃기는 일이죠. 조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공사가 나중에 이제 대우조선이 되는 거예요. 조선공사. 당시 조선공사는 가동률이 37.9%밖에 이르지 못했고 대만으로부터 주문받은 어선도 제때 조립 못해가지고 부실 덩어리도 이런 부실이 없었습니다. 한 해 이자만 6억 이상 나가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지금 한 해 이자 6억 그래도 부실이야. 그럼요. 근데 당시에 6억이야? 야, 골 때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주가 5억 원 이상 현금 증자를 할 경우에 시설자금 30억, 육성자금 30억 등 총 60억을 이 조선공사에 주겠다 하고 정말 퍼줬어요. 야, 골 때리는 경우죠. 그러면서 기존의 연체금 및 원리금을 일반 대출로 또 바꿔줍니다. 어이구야. 거기다가 너 지금 똥줄 타지? 긴급 자금 6억까지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올바로 경영할 필요가 없어. 막경영해도 돼. 막경해도 이렇게 막 나오는데 돈이. 회사가 위험해도 내 돈 안 들어가. 이 돈 사이즈가 실감이 잘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뭐 비교해 보는 게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아마 짜장면이 한 그릇에 한 100원을 안 했죠. 100원도 안 했어. 20몇 원 하게 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자 여기에는요 당연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오고 갔겠죠. 뭐 와이로 주면 이렇게 실려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들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 국민 돈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박흥식이 만든 흥한 화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부실 회사로 인정되어 가지고요. 회사를 박정희의 친척인 정영삼이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금은 얼마였냐? 인수액의 10%인 계약금 1억 8,0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90%, 나머지 한 20억 되는 돈은 어떻게 했냐? 전액 은행이
빌려주지요.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날로 먹는 거지.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 네. 날로 먹는 거야. 이러면서 은행에서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 대출금은 어떻게 갚으라고 그랬냐면 4년 거치 8년 분할상으로 갚아라. 4년 동안 이자만 내고 8년 동안 나눠 갚아. 그러니까 돈 10원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를. 거대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거야. 이 회사를 인수한 정영삼은 누구였냐면 장덕진의 동서지간이었는데 장덕진이 누구냐면 유경수의 조카 사위야. 아싸. 유경수의 조카 사위인데 이 장덕진이 우리 방송도 몇 번 나왔어요. 네. 많이 이제 뭐 해 드시기도 하고 네. 좋은 위치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진산 파동이 일어났을 때 진산이 얘 때문에 여기 출마 안 했거든. 네. 그런데 이 장덕진의 동서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박정희의 처조카 사이의 동서야. 아싸 연결되는구나 어떻게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챙겨줬다는 얘기네. 빙고. 자, 더 웃긴 게 뭐냐. 이 정영삼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출금을 4년 거치 8년 분할상을 해라고. 4년 동안 이자만 냈잖아. 이제 원리금을 나눠 갚을 시기가 도래했어. 4년이 지났으니까. 4년이 딱 지나니까 이 회사를 이 원천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넘깁니다. 나 다 빨아먹었잖아. 다 빨아먹고. 쭉 빨아먹고. 네가 갖고 와. 팔아넘겼는데 그럼 이 원천은 어떻게 했냐면 산업은행에 주채권자가 산업은행입니다. 20여 억을 빌려준 산업은행이잖아. 산업은행 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산업은행에 난 몰라 배째하고 넘겨버렸어. 야 이거 줬땡 너한테 받아 이거 받아.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산업은행이 부실덩어리 회사를 떠맡게 된 거죠. 산업은행만 피를 본 건데 이 산업은행의 피를 보게 한 산업은행은 국가 거잖아. 네. 다 국민생활 들어간 거예요. 이 산업은행 피를 본 회사가 그 유명한 원진레이온입니다. 나중에 이 흥한산업이라는 회사가 흥한화섬이라는 회사가 원진레이온으로 바뀌어요. 원진레이온 회사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80년대에 이 산업재해 이 회사 때문에 산업재해가 이제 막 그런 거 생기고 있는 건데 한 20여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산재로 이것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원진 레이온에 있는 땅은 못 쓴 땅이다 그러고 뭐 굉장히 시끄러웠던. 환경오염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 네. 여기서 나오는 가스인가 뭐 때문에 이산화가스인가 뭐 그랬어요. 산업재해를 그것 때문에 당했는데 거기 나몰라라고 그랬던. 그렇죠. 그 회사가 바로 이 원진 레이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전부 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아유. 자, 이랬던 83 조치로 해서 결국엔 계열사를 늘리면 늘릴수록 법인세, 면제 같은 혜택이 왕창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때부터 문어발식 확장을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계열사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던 거죠. 계열사를 늘리면 늘릴수록 나한테는 좋은 거니까. 일례로 1974년에 17개의 계열사를 거느렸던 럭키그룹이 1978년에는 43개로 계열사를 늘렸고요. 같은 기간에 대우그룹도 10개에서 35개, 효성은 8개에서 24개, 롯데는 6개에서 15개로 계열사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순위도 바뀌게 됩니다. 1960년대 재벌 순위는 삼성, 삼호, 개풍, 대한, 동양, 극동 순위였는데 1972년이 되니까 삼성, 럭키, 한진, 신진, 쌍용, 현대로 재편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IMF 때 유탄 맞은 기업들도 좀 있어요. 이게 IMF 사태를 겪은 핵심적인 이유가 재벌의 무리한 계열사 확장과 그에 따른 부채 비율 폭등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IMF 사태의 씨앗이 어떻게 보면은 1972년 8월 3일에 이미 잉태가 되고 있었다. 83 조치 때문에 얘들이 계열사를 막 늘릴 수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뜨끈뜨끈 올라온 거지. 그래서 IMF 터진 거예요. 예. 재벌의 모랄 해저드는 83 조치 때도 여실히 튀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셀 리가 없죠. 당시 동결된 사채 총액이 3,456억 원이었습니다. 총 통화량의 80% 정도 됐는데 이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7억 원이 재벌의 오너가 자기 기업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한 위장사채였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이런 개쓰레기들이 어디 있어? 아니 김노인이 아니야? 김노인이 아니야. 굿이야? 알고 보니 내가 김노인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김노인 나였어? 이게 뭔 얘기냐? 국가로부터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 기업 오너가 자기 배떼지 부리려고 그렇지. 자기 회사를 상대로 그렇지. 김노인 누구 바지 하나 바지 노인 앉혀놓은 거야 이제. 바지 하나 하고 여기서 동지 하나 붙여다가 니들이 이렇게 해. 그리고 뒤에는 내가 그러면 김노인이 난 닦다가 가면은 문 꽉꽉꽉 열고 딱 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야. 대기업 오너들이.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자도 먹고 탈세해서 세금도 안 내는 꼭 먹고 알 먹고 이 짓을 한 겁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제 재벌들이 사채 때문에 못 살겠으니 사채를 없애달라고 정부의 건의에서 시작된 게 83 사채 동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채꾼들은 기업을 좀먹고 한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다. 이렇게 재벌들이 몰아갔는데 자신들이 특혜로 받은 외자와 저리로 시중은행에서 받은 돈의 상당수를 사채놀이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아까 저 사채꾼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채꾼이 지들이었다는 거야. 그래. 지들이 다 헤쳐먹었으니까 이렇게 사채놀이로. 그렇죠. 이런 집단이 어디 있어? 이런 집단이. 야, 존나 골 잡는 애들이긴 한다. 지들은 사채놀이 해갖고 돈 존나 벌고 지들이 있던 사채는 탕감받아지. 야, 이 개새끼들이지 이게 씨발. 아, 참나 기가 막히네. 아까 초반에 이 작가가 이제 세상 참 못 믿겠다. 다시 한번 느꼈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더 절실하게 느껴져. 아휴, 머리 아파. 자, 이렇게 김노인을 바지로 앉히고 사채놀이를 했던 대표적인 기업 한보그룹입니다. 한보그룹은 결국에 부도덕하게 성장을 한 끝에 IMF를 불러오는 신호탄 노릇을 했고요. 한국 경제를 망가뜨렸죠. 한보가 무너지면서 다다다닥 다 무너진 거 아니야? 이처럼 83 사채 동결 조치는 대한민국 재벌의 부도덕한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 한번 볼까요? 당시 재벌들이 사채가 동결된다는 소식을 정권 핵심 간부에게 미리 듣고 사채들의 메카 명동으로 가서 엄청난 사채를 땡깁니다. 아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거잖아. 이거 내일 되면요? 내일 된대? 이거 붙어. 미리 가갖고 사채 좀 주세요. 존나 땡겼다. 야, 이 개새끼들. 이 돈은 이제 3년 후에 봐요.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리고 김노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채 동결, 그 엄청나니 결국엔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나중에 모 신문의 모 경제부 기자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게다가 이런 와중에서 일부 재벌 그룹은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 덕분에 사채 동결 소식을 사전에 입수, 동결령을 내리기 직전에 마구 사채를 끌어모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H그룹의 경우 사돈간인 이모 씨의 사전 기뜸을 받고 명동, 소공동 등의 사채 시장에서 엄청난 금액의 사채를 미리 챙긴 후 사채 상황이 동결되자 돈놀이로 상당한 재미를 봤다는 이야기다. 국민들의 눈에는 곧 쓰러질 것 같은 부실 기업들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기업주들은 회사의 경영 상태와는 상관없이 떵떵거리는 배경도 따지고 보면 이런 식의 권력, 재계 유착 속에 실속을 별도로 챙기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라고 모 신문의 모 기자가 썼는데요. 이 모 신문의 모 기자는요, 이 칼럼에서 기업들의 부도덕함을 엄청 비판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선공사 문제부터 해갖고 어떻게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정경유착의 문제 막 썼어. 그러면서 이것도 끌었었거든요. 네. 이 기자가 이 신문이 누구냐면 조선일보의 송희영이야. 조선일보 송희영이가 이걸 썼단 말이야. 역사는 돌고 돌아. 지금 누구 보고 지금 부도덕하다고 하는 거야 지금? 야. 이렇게 한 번씩 반전이 일어나네. 그래요. 참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야. 예전에 데칼코마니 할 때 그 교과서 되게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된 거 관련해서 그 교학사 교과서 엄청 깐 적이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 깐 게 유대일리였어.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 하나 있었거든. 나 씨. 그런 거 아니야. 이제에서 우리가 막 존나게 재벌 이런 부도덕한 거 비판하고 정치권 와이로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먹고 있었거든.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알고 보니까 삼성에서 이미 돈이 들어와 받고 있어. 있고 막 그런 거잖아. 자,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네. 송희영은 H그룹 이모 씨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에? 자, H그룹 여러 군데 있죠. 현대, 생각나는 게. 네. 한화, 효성.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아니야? 또 있나? 혜태.
뭐 이렇게 생각나네요. 예. 그런데 이모 씨, 그 정권 핵심의 이모 씨. 궁금한데 누구야? 당시에 말이죠. 이 83 자체 통계는 정말 극비였어. 대통령이야 몇 명만 하는, 김종필하고 몇 명만 하는 극비였는데. 그럼 그 측근에 들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될 이모 씨 하면 난 이우락밖에 안 떠오르는데. 이우락 아니야 그러면? 이모 씨 하나야? 그럼 뭐 또 누가 있어? 이우락이지. 이거를 알려줄 사람, 미리 정보를 듣고 알려줄 사람은 이모 씨는 이우락이야. 그런데 사돈지간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야? 그래서 보니까 이우락이 사돈을 맺은 기업을 딱 보니까 LG. 아하, LG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SK하고도 사돈을 맺었어. 그리고 한화하고 사돈을 맺었네. 아니 근데 이때 한화 H그룹이면은 이때는 빙그레였잖아. 빙그레하고 한국화약하고 다르지 않았어? 똑같은 회사야. 자회사야 빙그레가. 그래? 아 빙그레 자회사였어요? 한국화약에? 그래. 그러니까 H는 하나밖에 없네 세계 중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발음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아니 뭐 LG를 H로 쓰지 않잖아. LG는 L이잖아. L이고 SK는 S잖아. S잖아. 한화는 H죠. 이우락의 둘째 아들 이동훈이 한화 김종휘의 장녀, 그러니까 김승현의 누나하고 결혼했어요. 네? 네? 그럼 이게 그럼 이렇게 맞아떨어지네. 사돈도 맞고 이모 씨도 맞고 H그룹도 맞고 이건 다 맞아떨어졌잖아. 3개 맞았어. 다만 그게 하나인지는 모르겠다. 아하. 모르지 뭐 우리가. 이제 와서 모른다면 어떡해. 김승현 회장님. 송유경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거는. 송유경가 썼으니까 송유경한테 가서 물어봐. 저기 우리 모르겠고. 삽하고 꽃갱이하고 그 전투용 글러브 딱 차고 송유경 씨 찾아가세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근데 하나가 말이죠. 우리가 저번에 대명그룹 네, 그 얘기했어요. 명성그룹 특집. 명성그룹 특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같으면 조금 김초라한테 조금이라도 주고 했을 거라 됐잖아. 예. 좀 그렇네. 좀. 그러니까 네? 원펀치 3강냉이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참 그렇네요.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우리는 H그룹이 어떤지. 나는 행복합니다. 송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겠지 뭐. 예. 자, 이건 제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박태균 교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인용을 많이 했고 오늘 자료도 그 논문에서 많이 갖고 왔는데 이 양반이 83 조치와 산업 합리화 정책 유신체제의 경제적 토대 구축 과정이라는 논문에서 이 83 사채동결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재벌 탄생의 기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1제당, 제1모직, 한국비료, 금성사, 현대건설, 대한항공, 효성물산 등 이런 회사들은 83 조치 후에 급성장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부도덕함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불을 뻥튀기 했고 그 재벌 2세 3세들이 와서 지금까지 날로 먹고 있다. 날로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지 이런 거 없어. 쥐들 선조부터 이렇게 부도덕하게 성장했는데 얘들한테 뭘 기업 정신을 바래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83 조치가 나온 것은 결국은 기업 경영의 실패잖아. 그렇죠. 지들이 잘못 경영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 실패. 쓸데없는 데 투자하고 외국에 돈 벌려갖고 사채놀이하고 이러다가 방망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책임을 재벌 오너나 재벌이 지지 않고 전부 다 국민들에게 부담했다는 거. 국민들이 나눠 가져했다는 거. 이게 결론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어리석은 정책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목을 쥘다. IMF 때 공적자금 불어넣은 것도 다 우리 국민들 돈이고요. 지금 뭐 서별관 해이니 지랄이니 한진해운 뭐 다 국민들 세금 갖다 박아야 돼요. 응? 아니 한진해운이 봐요. 당장 법정관리 된 거 아니잖아요. 네. 법정관리 한다고 5월 달부터 협약을 했다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러면 법정관리위에 지금까지는 후폭풍이 일어날 줄 왜 몰랐냔 말이야. 몰라면 그 모르는 건 등신들이야. 거기에 해양수산부도 뭐 있고 재정경제부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뭐가 문제고 만약에 법정관리로 가면 한진해운은 어떻게 되고 당연히 그 후속 대책을 내야죠. 그러면서 정말 TF팀도 구성해가지고 그러면은 최소한 몇천억이 필요하고 그걸 막으려면 어느 정도가 뭐가 필요하다는 건 나와야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법정관리 뻥 터뜨려가지고 지금 70몇 개 배가 다 발에 묶여 있고, 우리나라 저기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 큰일 난다 그러고 하영 못 시켰다고 파업하고 이게 뭐냐고. 나라 망신당하고. 거다가요. 이거 그대로 가면 최대 한 17조 정도가 손해본다는 거잖아. 말 같지도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왜 이걸 생각 못했냐고. 그런데 지금
정부 뭐라 그래요? 다 한진 탓이라 그래. 우리 탓 아닌데 다 한진 탓인데 다 떠넘기고 경제부 수장은 중국 가 있고 중국에 가갖고 기자회견하면서 한진 탓이라 그러고 뭔 짓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한진을 이따구로 만든 그 최모 그 여자 예. 예. 뭐해 지금 짜증나게 책임 안 지고 있죠.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를 올라가지를 말아야지. 묘트 타고 다니겠지. 한진은 그 여자 때문에 완전 망한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지금 내가 조양하고 그 조씨 집이 불쌍한 건 처음이야 진짜. 재수씨 때문에 박살난 거 아니야 지금. 재수씨 때문에. 그렇죠. 자기 돈 얼마 꼬라박겠다고 발표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답답할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한진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한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오너 리스크 아니야. 능력도 없는 게 지 남편 죽었다고 해서 올라 앉아가지고 그거를 지 회사라고 우리 가족 회사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라 앉은 거 아니야. 능력도 없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국 경제를 흔들리게 하고 거기 임직원들 다 거리로 내몰게 하고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지는 주식 그 전에 빼돌리고 쓰레기 같은 것들 말이야.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그때 부도덕성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출발은 제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독서해 주시기, 구매해서 독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3 특집 어땠어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상지대학교가 또 D-등급을 받았거든요. 2010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학교가 악화 일도에 가고 있는데, 그럼 결국엔 그때 보직을 맡았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수들을 자른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오늘 얘기들 보면은 지금 기업 오너들의 그 부도덕함에 대해서 기업을 자기 것처럼 쥐고 흔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한진해운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한진해운이 그렇게 됨으로써 부산항에서 일하는 그 수많은 협력업체들 전부 다 지금 줄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오너들의 그런 잘못들이 결국에는 일반 노동자들, 아까 통칭해서 국민 세금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 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노동자들이 갑자기 실직 위기에 몰리고 갑자기 가장이 벌을 돈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근본적인 개혁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장도 마찬가지잖아. 책임 안 지니까 저지를 하는 거 아니야. 네. 월미 은하의 일.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치, 지돈 아니라고 갖다 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 사람 이번에 또 국회의원 됐잖아. 그렇죠. 뭐 하는 것이냐고, 이게. 자. 폭탄 돌리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폭탄이 터질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고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 폭탄이 터졌을 때 얘들은 거기 없어. 국민들만 있지. 국민들이 죽어나겠죠. 국민들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식의 재벌들의 행태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사라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 문제는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가장 깔끔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더 큰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8.3 4채 동결이 발표될 때 우리 재벌들은 존나 기뻐했을 거 아니야. 지네가 다 짰잖아. 기뻐했는데 대외적으로도 기뻐함을 표시하면 안 되잖아. 자, 당시 정경련에서 8.3 4채 동결 나오고 어떤 담화를 발표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 8.3 조치는 60년대 고성장 과정에서 경제인들의 과잉 확장과 경영기술의 미흡, 기업 선택의 착오 등으로 초래된 산업 내지 기업의 불건전성을 근본적으로 불식, 국민 경제를 광구하려는 대통령 각하의 영단으로서 새로운 경제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조치로 인하여 선의의 국민에게까지 적지 않은 부담과 고통을 끼친 데 대하여 우리 경제인들은 그 책임을 통감하는 동시에 애심으로 송구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 획기적 조치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인들의 대호각성, 종래의 부실한 경영 태도를 일척 국민 경제 발전의 역군으로서 책무와 사명을 다하여 신뢰받는 기업인,
건전한 기업 체질 조성에 매진하여 국민과 국가 지원에 보답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인들의 지향할 바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한 10몇 가지를 쭉 얘기해요. 다 우리가 잘못했고 뭐 어쩌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나쁜 새끼들이야. 그냥 자, 보여주기 반성문 쓴 거 그렇죠. 아니야. 자, 일단은 대통령한테 감사. 땡큐.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이거 판양할 일이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다 하면서 쭉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국민들한테 잠깐 쏘리? 그렇죠. 그런데 지켜졌나? 하나도 안 지켜졌어. 오히려 더 나쁜 짓 더 했어. 저 발표 이후에, 담화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누구 때문에 발전했는데, 다 노동자 피땀으로 일어선 거 아니야. 국민들이 사주고 물건을. 그런데도 저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기업이나 지금 기업이나 바뀐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재벌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씁쓸합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방송을 한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스케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지금 그 빨간 날이 화요일부터죠? 수요일부터인가요? 수요일부터인데. 수목금. 수목금이죠. 수요일부터 안가가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목금토 일월화 수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휴가예요. 안가 휴가. 그럼 다음 주 EJ 녹음은 불가피하게 목요일에 진행이 안 되겠네요? 다음 주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추석 특집이니까 하려고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녹음을 떠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거는. 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저주받는 핑크. 자, 오늘 방송 마칩시다. 제공 안재은, 이재천, 지각 청취자, 안상보, 엑소엑소, 내 아이 아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니 머니가 도대체 뭐니 그게 뭔데 이리생 사람을 닿니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죽였다 하는 건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니 인격도 신분도 품위도 지식도 이젠 돈만이 결정하고 말해주는 거니